1931년 5월 14일 오전, 케냐 보이 비행장의 활주로 끝에서 작은 보격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조종석에는 영국 귀족이자 사파리 사냥꾼이었던 데니스 핀치에튼이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그를 따르던 하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로 떠오른 비행기는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한쪽 날개가 기울었고 그대로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폭발음이 사바나의 정막을 갈랐을 때 응공 언덕의 한 농장 안주인은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나이로비 외곽의 농장에서는 한 여자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키쿠유족 일꾼들이 마당을 오가는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 울음, 응공 언덕의 푸른 능선 위로 흐르던 마른 바람. 그녀의 이름은 카렌 크리스텐체 디네센, 결혼으로 얻은 자기까지 합하면 카렌 폰 블릭센피네케 남작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를 부르는 모든 호칭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던 남자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고 17년을 일군 커피 농장은 이미 파산을 향해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934년에 미국 뉴욕 한 출판사의 사무실에서 두꺼운 원고, 뭉치 하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크 디네센.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원고를 읽기 시작한 편집자는 그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고 전해집니다. 그해 4월 미국 랜덤하우스에서 출간된 책의 제목은 7개의 고딕 이야기였습니다.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이 책의 저자가 사실은 49세의 덴마크 여자, 그것도 케냐의 무너진 커피 농장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인생을 2개의 챕터로 나누어 부릅니다. 하늘에서 사랑이 떨어진 1931년 이전과 펜을 든 1934년 이후로 말입니다. 그러나 두 챕터 사이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보지 않는 3년의 침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한 여자는 무엇을 견뎠고 무엇을 내려놓았으며 무엇을 끝내 붙잡았을까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소녀가 남작 부인이 되었다가 농장주가 되었다가 끝내 작가가 되기까지의 77년. 오늘 이야기는 그 긴 여정의 첫 장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85년 4월 17일 덴마크 셀란섬의 해안마을 룽스테드. 발트해의 차가운 바람이 회벽으로 지은 낡은 저택의 창문을 두드리던 봄날이었습니다. 디네센 가문의 5 남매 중 둘째 딸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카렌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훗날 2개의 다른 이름, 남작 부인 블릭센과 작가 이자크 디네센으로 갈라져 세상에 새겨질 것이라고는 그날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카렌의 어린 시절을 채운 가장 큰 그림자는 아버지였습니다. 비렐름 디네센은 군인이자 작가였고 모험가이자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북아메리카로 건너가 오지부와족 인디언들과 함께 살았고 덴마크로 돌아와서는 필명으로 회고록을 펴낸 글쓰기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카렌은 5 남매 중에서 유독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두운 눈동자, 길게 뻗은 콧날, 무엇보다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이야기꾼의 기질. 어린 카렌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모험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너무 일찍 꺼졌습니다. 1895년의 어느 봄날, 카렌이 10살이던 해, 비렐름은 코펜하겐의 한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른들이 쉬쉬하며 주고받은 단어들, 검은 옷을 차려입은 친척들, 부엌 한 구석에서 흐느끼던 어머니의 등. 어린 카렌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날의 공기를 평생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처음의 깨달음이 10살의 가슴 어딘가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카렌의 양육은 어머니 잉에보르와 외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베스테놀츠 집안은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가 감도는 가문이었고 룽스테드의 저택은 곧 여자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중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자유분방한 피를 물려받은 둘째 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자주 망설였을 것입니다. 카렌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 아이들과 다른 결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동화를 만들어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고 정원에 꽃 하나를 두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곤 했습니다. 카렌이 가장 먼저 마음에 품은 꿈은 작가가 아니라 화가였습니다. 17세 무렵부터 그녀는 코펜하겐 왕립미술학교에서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부터 1906년까지의 이 시기, 그녀의 손에서는 풍경화와 정물화가 쉼없이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는 잠시 파리로 건너가 다시 회화 공부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실의 빛 속에 앉아 캔버스를 바라보는 시간 동안 카렌은 자신이 그림보다 이야기에 더 깊이 끌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일찍이 발표한 글은 짧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20대의 카렌은 가명으로 잡지에 단편을 실어보았고 몇 편은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녀는 자신을 작가로 부를 만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되고 싶지 않은지는 분명했습니다. 룽스테드 저택에서 어머니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미혼의 귀족 처녀, 그것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카렌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만남은 사촌의 결혼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가의 한 친척이 스웨덴의 블릭센피네케 가문과 인연이 있었고 그 가문에는 빼어나게 잘생긴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한스, 동생의 이름은 브로르였습니다. 카렌은 그 쌍둥이 중형 한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한스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남자였고 카렌은 그 빛에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한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카렌의 사랑은 처음부터 답을 받지 못한 채 허공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거절은 누구에게나 아프지만 카렌에게는 단순한 거절 이상이었습니다. 첫사랑이 닿지 못한 자리, 그 빈 공간을 그녀는 한스의 쌍둥이 동생인 브로르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1912년 12월 23일 27세의 카렌은 브로르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사귄 사이도 아니었고 카렌이 사랑한 것은 분명 한스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렌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한 남자가 아니라 룽스테드의 저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출구는 케냐였습니다. 당시 영국령 동아프리카로 불리던 그 땅은 유럽의 젊은 귀족들에게 모험과 돈을 동시에 약속하는 신세계였습니다. 카렌과 브로르는 케냐에 커피 농장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출자로 자금을 모았고 카렌은 케냐로 떠나기 위해 조국과 어머니, 익숙한 모든 것을 등 뒤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붉은 흙과 끝없는 사바나의 풍경이 막연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1914년 1월 14일 인도양의 항구 도시 몬바사, 28세의 카렌은 배에서 내려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흙을 밟았습니다. 그날의 햇빛은 덴마크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두꺼운 솜처럼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열기, 코끝을 스치는 향신료와 바닷바람의 냄새, 흙과 사람이 뒤섞인 시장의 소음. 같은 날 그녀는 몬바사의 한 교회에서 브로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시간 만에 카렌은 결혼한 여자가 되었고 동시에 남작 부인이라는 자기를 얻었습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는 듯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은 곳은 나이로비 외곽 응공 언덕의 기슭이었습니다. 4,000에이커가 넘는 넓은 땅이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카렌은 농장의 안주인으로서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응공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푸른 능선 위로 떠오르는 해, 마당에서 일하는 키쿠유족 일꾼들의 노랫소리, 농장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사자의 낮은 울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광활했습니다. 카렌은 이곳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농장 운영의 거의 모든 일을 직접 맡았습니다. 브로르는 사파리 사냥에 자주 떠나 있었고 농장의 회계와 일꾼 관리, 커피 묘목의 식재와 출하 일정까지 모두 카렌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말을 타고 농장을 한 바퀴 돌았고 키쿠유어를 한 마디씩 익혀 일꾼들과 직접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차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카렌을 부를 때 자신들의 말로 M사부, 곧 안주인이라 했습니다. 카렌은 단순한 농장주를 넘어 작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농장 안에 학교를 짓고 키쿠유족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게 했고 일꾼이 다치거나 병들면 손수약을 챙겨 발랐습니다. 일요일이면 그녀의 집 거실에는 영국군 장교, 사파리 사냥꾼, 덴마크에서 건너온 귀족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렌은 직접 차린 식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듣는 이들을 한순간에 다른 세계로 데려갔고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균열은 신혼의 첫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브로르는 매력적인 남자였지만 책임감 있는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파리에 나가 몇 주씩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이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카렌은 처음에는 모른 척했고 다음에는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1914년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이상을 느꼈습니다. 의사를 찾았을 때 진단명은 매독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들에게서 옮겨와 자신에게 넘긴 병이었던 것입니다. 1914년의 매독은 사실상 불치병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30여 년 전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수은과 비소가 들어간 독한 약물뿐이었고 그 부작용은 병 자체만큼이나 잔혹했습니다. 카렌은 1915년 병의 치료를 위해 케냐를 떠나 덴마크로 잠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룽스테드의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간 그 시간, 그녀는 바닷바람이 부는 자신의 침실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랑이 아닌 출구로 선택한 결혼이 자신에게 평생의 병을 안겨준 사실을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케냐로 돌아온 카렌은 다시 농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병의 흔적은 몸 안에 남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가엾이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매독의 합병증은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만성적인 위장장애, 척추의 통증, 점점 심해지는 식욕부진. 훗날 그녀가 노년에 영양실조로 쓰러져 갈 때 그 모든 고통의 뿌리는 결국 신혼 첫 해에 남편이 옮겨준 이 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한 사람의 평생을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카렌은 은공 언덕의 농장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떠난 결혼의 빈자리를 그녀는 케냐의 땅과 그 위에 사는 사람들로 메우려 했습니다. 키쿠유족, 마사이족, 소말리족, 그들의 언어와 풍습, 의례와 노래가 그녀의 일상을 채웠습니다. 카렌은 자신이 유럽에서 가져온 어떤 우월감도 농장 안에서는 무용하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은공 언덕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그녀 역시 그 언덕의 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1918년의 어느 늦은 오후, 카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한 사람이 농장의 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국 귀족 가문의 둘째 아들이자 사파리 사냥꾼이었던 데니스 핀치에튼. 31세의 그는 키가 컸고 머리는 이미 옅게 벗겨지기 시작한 상태였으며 눈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카렌의 나이는 33.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한 기록은 그리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그날 저녁 카렌은 평소와 달리 식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데니스는 그녀가 평생 알아온 어떤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고전 문학을 공부했고 시를 외워 읊을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카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파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종종 나이로비를 지나 은공 언덕의 농장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마주 앉아 별이 뜰 때까지 책 이야기, 시 이야기, 아프리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의 따뜻함을 말입니다. 카렌과 브로르의 결혼은 이미 형식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1921년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1925년에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11년의 결혼은 카렌에게 남작 부인이라는 자기,
평생의 병, 그리고 응공 언덕의 농장만을 남겼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카렌은 농장의 베란다에 앉아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때 출구라고 믿었던 결혼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의 청춘이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막막함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이 끝난 자리에 데니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와의 관계는 결혼이 아니었고 결혼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에 묶이는 것을,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기질이었습니다. 카렌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잡아두고 싶었지만 그를 잡아두는 순간 그가 더 이상 그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니스가 사파리를 떠날 때마다 농장의 베란다에서 그를 배웅했고 그가 돌아오는 날이면 식탁에 촛불을 미리 켜두었습니다. 그 시절 응공 언덕의 농장에는 작은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니스가 돌아온 밤이면 카렌은 그를 위해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데니스는 거실의 안락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고 와인잔을 손에 든 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일야화의 셰에라자드처럼 카렌은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데니스를 위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작가 이자크 디네센의 출발점은 어쩌면 그 베란다의 촛불 아래에 이미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풍경 아래에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세계 커피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응공 언덕의 토양은 사실 커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해발 고도가 너무 높았고 강수량은 불안정했습니다. 카렌이 17년간 쏟아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장의 수확량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파도가 케냐의 작은 농장들에까지 밀려들었을 때 응공 언덕의 커피 가격은 더 이상 농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농장의 장부를 들여다보던 카렌의 손은 자주 멈추었을 것입니다. 빚은 늘어났고 가족의 출자금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사파리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카렌은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덴마크의 가족에게 거듭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점점 짧아졌고 마침내 농장을 처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정이 가족 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17년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응공 언덕이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1년 봄, 카렌은 결국 농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수인은 나이로비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그는 4,000에이커의 땅을 잘게 쪼개어 백인 정착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카렌이 17년간 일군 커피나무들이 뽑혀나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집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던 날, 그녀의 펜 끝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을지 모릅니다. 종이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을 그 시간을 누구도 정확히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것은 농장의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농장이 사라지면 거기에 살고 있던 키쿠유족 일꾼들과 그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녀의 농장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갈 곳을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카렌은 새 주인과 식민지 정부를 오가며 그들의 정착지를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거절당하면 다시 찾아갔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다음 날이면 또 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매달린 것은 자신의 손해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였던 셈입니다. 같은 해 5월, 데니스가 며칠간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 농장에 들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비행기 그라이프 모스를 타고 보이라는 작은 마을의 비행장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이 베란다에서 나눈 작별 인사가 어떤 말이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카렌은 평소처럼 그를 배웅했고 데니스는 평소처럼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일 줄은 둘 중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1931년 5월 14일 보이 비행장.
데니스가 조종하던 그라이프 모스는 이륙 직후 한쪽 날개가 기울며 활주로 끝 풀밭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행기는 화염에 휩싸였고 데니스와 그의 하인 카마우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향년 44세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엔진 고장으로 인한 실속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응공 언덕의 농장에 전해진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렌이 그 소식을 들은 순간을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농장의 베란다, 늘 데니스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한 문장을 들었을 것입니다. 데니스가 죽었다는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그녀의 17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던 남자가, 자신이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남자가 다시는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쩌면 평생이 걸리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카렌은 직접 데니스의 매장지를 골랐습니다. 응공 언덕의 능선 위, 농장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데니스는 평소 그 자리에서 사바나의 노을을 바라보기를 좋아했고 자신이 죽으면 거기에 묻히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렌은 그 농담을 기억했습니다. 무덤이 만들어지는 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꾼들의 삽질을 지켜보았습니다. 흙이 한 삽씩 파내어질 때마다 자신의 어떤 시간이 함께 묻히는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카렌은 한동안 농장의 어떤 방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안락이자 데니스가 늘 앉던 그 자리, 식탁의 촛대, 그가 돌아오는 밤마다 미리 켜두었던 그 촛대, 베란다의 등이자 두 사람이 별을 보던 그 의자, 모든 가구가 그를 떠올리게 했고 그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농장 곳곳을 천천히 걸어 다녔지만 어디에도 마음을 둘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농장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남자를 잃은 그 시간에 카렌은 17년간의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구를 하나씩 팔고 책을 골라 상자에 담고 그림과 도자기와 식기를 어디에 보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빚을 갚기에도 부족했고 그녀가 덴마크로 돌아갈 배편의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농장을 떠나기 전 카렌은 키쿠유족 일꾼들의 정착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식민지 정부와 새 농장주를 상대로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일꾼들과 그 가족들이 다른 보호구역으로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은 농장 매각의 조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지금도 나이로비의 한 지구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1931년의 어느 가을날, 카렌은 마지막으로 응공 언덕의 농장을 떠났습니다. 짐가방 몇 개와 책 상자 몇 개가 그녀가 17년 동안 만든 모든 것의 무게였습니다. 마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베란다에서 응공 언덕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푸른 능선, 데니스가 있는 그 자리,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카렌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아프리카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늦가을, 한 척의 배가 인도양을 지나 지중해를 건너 북유럽의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46세였습니다. 젊었을 때 떠났던 그 항구에 이혼한 여자, 농장을 잃은 여자,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빈손의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밟은 덴마크의 흙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룽스테드의 옛 저택, 어머니의 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다시 들어선 카렌의 마음은 17년 전 떠나던 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잉에보르는 7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7년 만에 돌아온 둘째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17년의 시간만큼의 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렌은 어머니의 집에 다시 얹혀 살게 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6세의 이혼녀, 직업 없음, 재산 없음,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사람. 사회적 잣대로 본다면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룽스테드의 저택, 카렌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방. 그녀는 그 방에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매독의 후유증으로 인한 위장 통증이 자주 그녀를 괴롭혔고 식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몸은 망가져 있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 헤아림 끝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남은 것은 이야기였습니다. 은공 언덕의 베란다에서 데니스에게 들려주던 그 수많은 밤의 이야기들, 키쿠유족이 들려준 전설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사냥과 모험의 일화들. 카렌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백 개의 이야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망가져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의 농장이 무너져도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1931년 겨울부터 카렌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썼습니다. 모국어인 덴마크어가 아니라 영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는 자신에게 데니스의 언어이자 아프리카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언어로 그 시절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룽스테드 저택의 작은 방에서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아 한 페이지씩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글쓰기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카렌은 한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쓰는 사람이었고 한 단락을 두고 며칠씩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종이 뭉치가 쌓여갔지만 그 종이들이 책이 될 거라는 확신은 그녀 자신에게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글쓰기를 처음에는 슬픔을 잊기 위한 한가한 소일거리로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딸이 작가가 될 거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고 카렌 본인도 그 가능성을 입에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쓰기는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은공 언덕의 베란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데니스의 안락의자에 그를 다시 앉힐 수 있었고 키쿠유족 일꾼들의 노랫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종이 위에서 되살리는 일, 그것은 슬픔을 견디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책상으로 향하는 길을 자신의 새로운 출근길로 삼았던 것입니다. 1932년, 1933년이 흘렀습니다. 47세, 48세. 보통의 작가들이라면 이미 자신의 세계를 확립하고 명성을 쌓아가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카렌은 아직 단 한 권의 책도 출간하지 못한 무명의 늙은 신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원고 일부를 처음으로 본 사람은 남동생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는 카렌이 케냐에서의 시간 내내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고 누나의 글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첫 번째 독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누나의 원고를 들고 영국과 미국의 출판사들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은 더디게 왔고 대부분은 거절이었습니다. 짧은 단편들로 이루어진 이 묘한 이야기집을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편집자들은 망설였습니다. 동화도 아니고 일반적인 소설도 아니고 회고록도 아닌 이 글들은 시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듭 돌아왔습니다. 카렌은 자신의 원고가 다시 우편함에 도착할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933년의 어느 날 미국 랜덤하우스 출판사의 한 편집자가 그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헤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원고를 한 번 읽고 자세를 고쳐 앉았고 두 번째로 읽고는 출판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따랐습니다. 저자명을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여성 작가라는 사실이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시 출판계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카렌은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필명은 이자크 디네센이었습니다. 이자크라는 이름은 구약 성서의 인물에서 따온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디네센은 자신의 결혼 전 성, 곧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성인 블릭센을 버리고 아버지의 성을 되찾는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카렌은 자신의 작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10살에 떠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1934년 4월 미국 랜덤하우스에서 7개의 고딕 이야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카렌의 나이 49세, 처음 책을 펴낸 작가로서는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책이 서점에 깔린 그날, 무명의 신인 작가 이자크 디넷에는 단숨에 미국 문단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책은 발매와 동시에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올랐고, 평론가들은 이 작가의 정체에 대해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후예라는 평이 나왔고 19세기 낭만주의의 부활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책의 성공은 카렌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룽스테드의 작은 방, 어머니의 집에서 매일 아침 한 문장씩 써내려가던 그 종이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쇄료가 처음으로 그녀의 계좌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49년 만에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세에 왕립미술학교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첫 번째 답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시절의 덴마크에서도 한 여자가 외국에서 영어로 책을 내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곧장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덴마크 평론가들은 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글을 썼는지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책이 지나치게 외설적이라고 했습니다. 카렌은 그런 비판들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자신이 영어로 글을 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글의 성격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다음 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7년, 카렌은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자신이 케냐에서 보낸 1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응공 언덕의 농장, 키쿠유족 일꾼들, 사파리 사냥꾼 데니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 책은 1인칭 회고록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 안에는 한 편의 긴 시처럼 흐르는 산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응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한 문장으로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영혼의 영역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첫 책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영국, 덴마크에서 동시에 호평이 쏟아졌고, 카렌은 마침내 모국에서도 작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회고록을 읽은 독자들은 응공 언덕에 가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곳을 그리워했고, 데니스 핀치에튼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그를 잃은 슬픔을 함께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슬픔이 어떻게 보편의 문학이 되는지를 카렌은 이 책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카렌은 척추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위장장애로 음식을 거의 삼키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매독의 후유증이 신경계까지 침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외에는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글을 쓸 때만 통증이 잠시 없었다고 훗날 그녀는 회고했습니다. 1939년 어머니 잉에보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렌은 어머니의 임종을 룽스테드의 저택에서 지켰습니다. 17년의 케냐 시절 동안 어머니에게 충분한 딸이 되어 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룽스테드의 저택은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어머니의 딸로만 살게 했던 그 집의 안주인이 이제 그녀 자신이 된 것입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덴마크를 덮쳤습니다. 4월 9일 나치 독일군이 덴마크를 점령했고 그 점령은 1945년까지 5년간 이어졌습니다. 룽스테드 저택의 카렌은 점령 기간 내내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글을 쓰는 일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그녀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1942년에는 단편집 겨울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차가운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풍경.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5년 5월, 덴마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카렌은 60세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을 글로 되살렸고, 어머니를 잃었고, 전쟁을 견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렌은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는 것,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자신이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남길 모든 것을 끝까지 써 내려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결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0년대 후반, 카렌의 책은 다시 활발히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쓴 글들이 덴마크어로 번역되어 모국에 소개되었고, 미국과 유럽의 독자들은 이 늙은 덴마크 작가의 새 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룽스테드의 저택은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카렌은 여전히 자주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척추의 통증, 위의 경련, 점점 가벼워지는 몸. 그녀의 의자에는 늘 두꺼운 쿠션이 놓여 있었고, 책상 옆에는 약병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카렌은 글을 쓰는 동시에 자신의 집을 손님들에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룽스테드의 저택은 점차 덴마크 문학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받은 이들은 멀리서 기차를 타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카렌은 그들을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혔고 차를 내어 주었으며 자신이 은공 언덕에서 그러했듯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0대의 그녀는 이미 한 시대의 산증인이었던 셈입니다. 1950년 카렌은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65세였습니다. 덴마크의 평론가 카이 보엘이 그녀의 이름을 처음 추천했고, 이후 그녀는 12년 동안 거의 매년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1954년에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자신의 수락 연설에서 카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카렌이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동료 작가의 이 한마디가 무명의 신인으로 49세에 데뷔한 한 여자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노벨문학상은 끝내 카렌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회의 후보 지명, 12회의 낙선. 일부 덴마크 보고서에 따르면 노벨상 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작품이 지나치게 귀족적이고 세속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한 나라에서 너무 자주 수상자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카렌은 그 모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상이 자신의 책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7년 카렌은 한 편의 단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바베트의 만찬. 19세기 노르웨이의 작은 어촌 마을에 흘러든 한 프랑스 여자 요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청교도적 신앙 속에서 메마르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진수성찬 앞에서 자신들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는 짧은 이야기. 카렌은 이 단편을 통해 한 사람의 예술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대해 가장 깊은 답을 남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훗날 이 단편은 영화로 만들어져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게 됩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카렌의 외모는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어 갔습니다. 깊이 들어간 두 눈, 광대뼈가 도드라진 마른 얼굴, 늙어문 옷을 차려입은 가녀린 몸. 그녀는 자신의 이런 외모를 의식하면서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올 때면 짙은 눈화장을 하고 보석을 차려입었으며 마치 무대에 오르는 사람처럼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마녀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셰에라자드 같다고 했습니다. 카렌은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1959년 74세의 카렌은 미국 강연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탈 만큼 건강이 회복된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책을 가장 먼저 알아본 미국의 독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고 싶었던 것입니다. 뉴욕에 도착한 그녀를 미국 문단이 환대했습니다.
카렌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강연장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1시간 내내 청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연 여행 중 카렌은 미국의 한 호텔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일은 곧 이야기가 되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듯한 이 말은 카렌의 작가관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발언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인생과 이야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낸 모든 시간이 이야기의 재료가 되었고 그 이야기들이 다시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사랑도, 상실도, 병도, 가난도 모든 것이 그녀의 펜 끝에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미국 강연을 마치고 덴마크로 돌아온 카렌의 몸은 한층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비행과 강행군의 일정이 그녀의 위장 장애를 악화시켰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룽스테드의 저택에서 글을 쓰며 지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평소보다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카렌의 체중은 35kg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음식이 삼켜지지 않는 몸, 잠을 청해도 잠들지 못하는 밤, 진통제로도 누그러지지 않는 척추의 통증. 그녀의 침실 창문 너머로는 발트해의 잿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어쩌면 50여 년 전의 인도양, 몬바사의 부두에 처음 발을 딛던 그날의 햇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에도 카렌은 손님을 맞았습니다. 의자에 앉을 힘이 없는 날에는 침대에 기대어 손님을 만났고 말할 힘이 없는 날에는 그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1961년 미국의 한 잡지 기자가 룽스테드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기자는 카렌이 침대에 누운 채 인터뷰에 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미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던 셈입니다. 1962년 9월의 첫 주, 카렌은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룽스테드 저택의 그녀의 방, 어린 시절 천장을 바라보던 바로 그 방. 발트해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 방에서 카렌은 마지막 며칠을 보냈습니다. 곁을 지킨 사람은 가까운 친지들과 오랜 가정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가까이 있는 책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쓰다만 글의 종이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62년 9월 7일 카렌 크리스텐체 디넷에는 자신이 태어난 그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7세였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에 의한 쇠약. 그러나 그 영양실조의 뿌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14년 신혼의 첫 해에 남편으로부터 옮은 매독의 후유증이 47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녀의 몸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한 남자의 무책임이 한 여자의 평생을 따라다닌 끝 풍경이 그러했습니다. 장례식은 그녀가 사랑한 룽스테드의 정원에서 치러졌습니다. 룽스테드룬드라 불리던 그 정원, 카렌이 어린 시절부터 평생 동안 거닐던 그 길 위에서 그녀의 관이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정원의 한쪽에 마련되었습니다. 비석에는 단 한 줄, 그녀의 이름과 생몰 연도만이 새겨졌습니다. 카렌 디넷엔 화려한 묘비명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카렌이 떠난 뒤 룽스테드의 저택은 그녀의 유언에 따라 덴마크 문학진흥을 위한 재단으로 기증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았던 집은 곧 카렌 블릭센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발트해의 바람을 맞으며 그 정원을 걸었고 그녀의 책상과 안락의자, 응공 언덕에서 가져온 가구들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한 작가의 집이 한 나라의 문학 유산이 된 셈입니다. 그녀의 책들은 그녀가 떠난 뒤 더욱 널리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7개의 고딕 이야기, 아웃 오브 아프리카, 겨울 이야기, 바베트의 만찬. 이 책들은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의 도서관과 서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985년에는 시드니, 폴락 감독의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를 주연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는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7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카렌이 응공 언덕에서 보낸 17년의 시간이 그녀가 떠난 지 23년 만에 전 세계의 스크린 위에 펼쳐진 셈입니다. 1987년에는 가브리엘 악셀 감독의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19세기 노르웨이의 작은 어촌, 한 프랑스 요리사의 식탁. 카렌이 1957년에 쓴 짧은 단편이 3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녀의 글이 가진 시각적 풍부함이 영화라는 매체와 깊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자신의 글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을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카렌의 책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영화의 인기와 함께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바베트의 만찬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첫 책을 펴낸 한 여자 작가의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49세에 데뷔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책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카렌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녀가 늘 무언가를 잃어가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0살의 아버지를 잃었고 결혼으로 처녀의 시간을 잃었고 매독으로 건강을 잃었고 이혼으로 결혼을 잃었고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고 파산으로 농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실 끝에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펜이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살아있는 수백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단 하나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작가로서의 카렌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그녀의 책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가장 깊이 남긴 것은 한 가지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는 태도. 슬픔도, 치욕도, 실패도, 사랑도 모두가 종이 위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녀의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펜을 들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문체가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응공 언덕의 농장은 카렌이 떠난 뒤 잘게 분양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살던 본체 건물 한 채는 보존되어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이로비 외곽의 한 지구는 카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곳을 찾는 여행자들은 그녀의 베란다에 앉아 응공 언덕을 바라보곤 합니다. 베란다 너머의 능선 위에는 데니스 핀치에튼의 무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 능선을 바라보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풍경. 그것이 카렌의 글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카렌의 데뷔작 7개의 고딕 이야기는 출간 첫 해에 미국에서만 베스트셀러 목록에 여러 차례 올랐고 이후 9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작가 트루먼 카포티는 카렌을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작가 중 한 명이라고 했고 한나 아렌트는 그녀의 작품에 대한 긴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 명의 작가의 이름을 넘어 어떤 글쓰기의 태도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고 느낍니다. 친구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고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감각. 그 감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카렌의 인생은 그 감각에 대한 가장 조용한 답이기도 합니다. 49세에 첫 책을 펴낸 한 여자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늦은 시작이 늦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렌은 평생 자신을 작가라고 부르는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야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 자기 인식의 출발점은 케냐의 베란다, 데니스를 위해 매일 밤새 이야기를 만들어 내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닿은 것입니다. 그녀의 글에는 한 가지 공통된 결이 흐릅니다. 운명에 대한 깊은 수긍의 태도입니다. 카렌의 등장인물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살아냅니다. 행복도, 불행도, 사랑도, 상실도 그들은 모두 같은 무게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카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낸 방식이기도 합니다. 매독의 진단을 받았을 때, 데니스의 비행기 추락 소식을 들었을 때, 농장을 떠나야 했을 때,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룽스테드의 저택, 지금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는 카렌의 책상 앞입니다. 작은 사각형의 나무 책상, 그 위에 놓인 잉크병과 펜, 의자에 걸쳐진 검은 숄 한 장. 그녀가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어떤 자세로 글을 시작했는지를 사람들은 잠시 상상해 봅니다. 49세에 첫 책을 펴낸 사람의 책상은 어떤 책상이었을까? 무너진 한 인생이 다시 일어선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그 답은 그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셈입니다. 카렌이 노년에 자주 했던 말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슬픔은 견딜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책에서 인용해 더 널리 알려진 이 문장은 카렌의 인생 전체를 가장 짧게 요약한 한 줄이기도 합니다. 슬픔을 이야기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한평생 해온 일이었고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룽스테드의 정원에는 카렌의 무덤 곁에 한 그루의 너도밤나무가 서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좋아하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봄이면 새잎이 돋고 가을이면 붉게 물들고 겨울이면 잎을 떨군 채 발트해의 바람을 견디는 그 나무. 그 나무 아래에 한 작가의 무덤이 자리 잡은 풍경은 그 자체로 한편의 짧은 시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 자리에 남은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7년의 모든 것을 잃은 46세의 어느 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야 했다면,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카렌은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한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을 열었던 것입니다. 카렌이 49세에 첫 책을 펴낸 그 시점부터 77세에 세상을 떠난 그 시점까지 그녀에게는 28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7권의 책과 수많은 단편을 남겼습니다. 통증으로 책상에 오래 앉지 못하는 날도, 침대에 누워 종이 위에 글자를 적은 날도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두 번째 인생에 새겨둔 깊이는 결코 그 길이로만 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독자가 룽스테드의 박물관을 방문했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카렌의 책상 앞에 한참을 서 있었더니 자신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사실은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한 작가의 책상이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풍경, 그것이 카렌이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 아니겠습니까? 카렌의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멈추는 자리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첫 문장입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응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그녀가 잃은 17년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다 라는 과거형의 서술. 그것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의 인정인 동시에 한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의 영원한 보존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글로 남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한 문장이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응공 언덕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데니스의 무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카렌이 살았던 본체 건물도 박물관이 되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진정으로 영원하게 만든 것은 그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글로 옮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책상 앞에 처음 앉은 날, 종이 위에 첫 단어를 적은 그 순간에 은공 언덕은 비로소 사라지지 않을 곳이 된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은공 언덕이 있습니다. 한때 가졌고 지금은 가지지 못한 어떤 것,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청춘의 한 시절이었을 수도 있고 한 직업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잃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카렌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잃은 것을 다시 가질 수는 없지만 잃은 것을 글로 옮길 수는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은공 언덕을 떠난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룽스테드의 정원에는 오늘도 발트해의 바람이 붑니다. 너도 밤나무의 잎이 흔들리고 카렌의 무덤 위로 잠시 그늘이 졌다 사라집니다. 비석에는 여전히 단 한 줄, 카렌 디넷엔, 그 짧은 한 줄 뒤에 어떤 인생이 놓여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서 잠시 더 머물러 갑니다. 한 여자의 77년이 한 줄이 되어 그 자리에 남은 풍경,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장면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건네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카렌 디넷엔 혹은 이자크 디넷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소녀는 남작 부인이 되었고 농장주가 되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가 끝내 작가가 되었습니다. 77년의 시간 안에 담긴 그 모든 변화 중에서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룽스테드의 책상 위, 그녀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펜 한 자루가 대신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매주 한 명의 인물, 그들의 잊혀진 시간을 다시 꺼내어 전해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